오늘 사건은 괴담이 아닙니다. 괴담보다 더 소름 돋는 대만의 실화 사건인데요. 실제로 영화로 제작됐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전말은 아무리 들어도 믿기가 정말 힘들고 충격적입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4월 11일 대만 가오슝의 한 주택가에서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누나가 살려주세요. 놀란 이웃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와보니 골목 한가운데 20대 남성이 반쯤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그는 우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웃들이 서둘러 그의 집으로 달려갔고 현관을 열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끔찍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방 바닥에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우씨 가문의 장녀 우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고 또 온몸에 대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구조대가 도착해서 진리는 가오슝 외과대학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은 그녀가 숨을 잘 쉴 수 있게 기도 삽관을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선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내고 입을 딱 벌리게 되는데 충격적인 모습에 의료진이 모두 한데 멈춰버렸죠. 왜냐면요, 입 안 가득 대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구멍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기도 삽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진은 일단 기관을 절제해서 직접 관을 삽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그것조차 안 돼요. 이미 식도까지 대변이 차 있어서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수십 년 일한 베테랑 의사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당황하는 것도 잠시 일단 대변을 제거하고 긴급 의료 조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리는 얼마 못 가 사망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몸속의 여러 장기가 기능을 못하고 아예 멈춘 상태를 말해요. 즉 대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인 같죠. 더 조사를 해보니 진리가 장기간 영양실조를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속의 단백질, 영양소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장기들을 움직일 에너지조차 없었던 겁니다. 더불어 진리는 불면증도 심각했어요.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죠. 혈압과 심장의 이상을 초래하고요. 즉 이걸 정리하면 영양실조와 불면증이 겹쳐져서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고 끝내 사망했던 겁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걸까요? 입속에 대변이 가득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정신질환을 겪었던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기록을 하나 찾아냅니다. 마침 일주일 전에 진리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해서 신고가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경찰은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귀가 조치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상함을 알아챈 건 응급실 의사입니다. 사망한 진리의 시신을 살펴보던 중 손목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소매를 걷어보는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죠. 팔 전부가 새까만 멍으로 덮여 있던 거예요. 의사가 놀래서 전신의 옷을 벗겨냈는데 세상에나 몸 곳곳에 멍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화상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순간 담당의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요.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에 중증 타박상까지. 이건 지독한 학대와 고문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신은 부검에 들어갔죠. 역시나 부검의도 학대 정황을 포착합니다. 우선 그 멍자국들은 주먹이나 둔기에 의한 상처였어요. 또 온몸을 덮고 있던 지름 3mm, 4mm짜리의 그 작은 화상 자국들은요,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있잖아요. 그 향에 불을 붙여서 지진 것으로 추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시신의 상처 중에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가로로 길게 난 화상 자국인데 부검인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면서 생긴 것 같다라고 추정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상처면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은 이 시신에 결박흔도 없고 또 방어흔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망한 진리가 자발적으로 고문에 응한 걸까요? 근데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여기서 잠깐 우씨 가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아버지 우윈, 우씨는 가난한 시골 농민이었고요. 56살의 동갑내기 아내 차이 위인쟁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을 낳고 또 다 잘 성장해서 살고 있었죠. 첫째 딸 진리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타이페이에 가서 남자친구와 함께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둘째 아들 왕위에는 지역 인쇄소에서 일했고, 셋째 딸 메이홍은 사립병원 간호사, 막내 메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자식들 중에 타 지역에 살고 있던 첫째 진리와 막내 메이를 제외하고 두 아이들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씨네 집 건물은 3층 구조입니다. 1층에는 우씨의 노부모가 살았고 2층에는 우씨의 남동생 가족, 마지막으로 3층에 우씨와 아내 그리고 두 자식이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한 건물에 모여 산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 첫째 딸 진리가 집에 돌아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해 사망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모든 건물에 거주하던 일가 친척 모두가 용의자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수사에 나서고 가장 먼저 이웃집을 돌며 탐문을 합니다. 봤더니 평소 우씨 가족은 말수가 적고 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목에서 마주쳐도 그냥 간단한 목례만 했을 정도죠. 그러다 2005년 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가족들 모두가 외출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쿵쿵 거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 집 밖 골목에서 다 들릴 정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한밤중에 으악!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한 여성의 비명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공포영화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한 이웃은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그 집 사람들 단체로 다 돌았다니까요? 무서워. 우리 여기 주민들은요, 그 집 근처에도 안 가요. 심지어 그 집에 살던 노부모랑 남동생 가족들도 다 집 나와서 호텔로 갔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파악한 경찰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가족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남동생 부부를 통해 또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니, 자꾸 그 윗집 형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거든요. 아니 근데 형네 가족들이 막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향 피우고 절하고 누구는 울었다가 비명 질렀다가 욕하다가 아휴 전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때 상황을 직접 목격한 남동생의 증언이었지만 여전히 경찰로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씨 가족을 대면하기로 해요.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는데 이미 가족은 도주한 후였어요. 여기서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수사에 돌입합니다. 한 팀은 우씨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추적했고 다른 한 팀은 자택 내부 수색에 나서는데요. 이웃들에 따르면 이 집에서 한동안 강한 배설물 냄새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팀도 미리 마스크를 다 챙겨갔죠. 대문을 열자마자 예상대로 이 마스크를 뚫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구역질이 터져나올 정도예요. 한 수사관은 이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잠시 밖에 나가 있어야 했어요. 건물 안의 상황은요, 뭐랄까요? 소름 끼칠 만큼 기괴했습니다. 일단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창문과 베란다가 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 가득 부적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바닥에는 쌀알과 소금이 막 사방으로 뿌려져 있고요. 눈에 띄는 건 거실 한가운데 만들어진 제단이랄까요? 뭔가 신을 섬기는 듯한 제단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갈함과 달리 주변의 벽과 창문, 바닥, 천장에는요, 사람의 배설물이 두껍게 발라져 있어요. 게다가 바닥에 놓여진 웬 그릇에는 그냥 대변이 한가득 들어있고요. 그 옆에 수저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우씨 가족 모두가 배설물을 밥처럼 먹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래서 딸 진이의 입과 식도에 대변이 가득 차 있었나? 아니, 이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이게 기괴하다는 말로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한편 가족들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수사팀은 중요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진리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이들 가족이 서둘러 택시에 가방을 싣고 떠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경찰은 즉각 택시기사를 수소문했고 결국 이들이 가오슝시 인근 한 지점에 갔다는 걸 파악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씨 일가의 집성촌입니다. 경찰은 친척들 중에 한 명이 우씨 일가를 숨겨줬다고 판단한 후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데 따르릉 여보세요? 이때 직접 전화를 받은 게 다름 아닌 우씨였어요. 그는 순순히 자신의 존재를 밝혔고 곧이어 가족을 모두 데리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형사님한테도 악령이 붙을 수 있으니까 천왕척이 꼭 필요해요. 준비해주세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천왕척이라는 건 중국에서 유래된 종교 도교에서 사용하는 주술도구를 말합니다. 특히나 도교에서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불운이 귀신의 악함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퇴치하는 의식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주로 부적을 이용해서 재앙을 막고요. 우씨 가문은요, 대대로 도교를 맹신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당이 그 증거인데 실제로 매주 수요일 새벽 5시가 되면 가족이 한데 모여서 악령을 쫓는 의식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까 우씨가 요구한 천왕척이 뭐냐? 이게 복숭아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자처럼 생긴 막대예요. 이게 도교에서는 퇴마의식에 필요한 도구로 알려져 있고요. 경찰은 좀 황당했죠. 하지만 워낙 도교에 심취해 있고 우선 이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인근 사원에 부탁을 해서 천왕척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우씨 가족이 모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게 돼요. 한 명씩 다 분리해서 경찰은 신문을 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엄마 차이 위엔진과 대화를 나누는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형사님, 제 딸은 안 죽었어요. 걘 진리가 아니고요. 그의 몸에 붙은 악령이에요. 그 악령이 죽은 거예요. 제 딸은 곧 깨어날 거예요. 곧이어 다른 가족들도 신문을 하는데요. 아니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이 사람들이 살인죄를 피하려고 다 같이 입을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며칠간 이어진 수사에도 가족은 요지부동입니다. 별 수 없이 가족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추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차이위엔징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막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이 뒤로 돌아간 겁니다. 발작 증세인가 싶어서 다들 놀랬는데 몇 초 만에 정신이 든 그녀가 담담히 말했죠. 방금 진이 홀령이 나한테 돌아왔어. 우리 딸 죽은 게 맞나 봐. 이 한마디에 가족들이 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제서야 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사팀은 어땠을까요? 그냥
어안이 벙벙한 했을 뿐이에요. 우씨 가족에게 벌어진 기이한 일들은 2005년 2월 막내 메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이가 좋은 기운을 받고자 지인 소개를 받아 한 재단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혼을 안정시키는 의식을 받게 되죠. 마치 우리가 점을 보러 가듯 캐주얼한 방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메이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등줄기에 막 식은땀이 나고 어딘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증상이 며칠간 이어지자 메이는 자기한테 악귀가 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교 집안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의 근원은 악귀였기 때문에 확신했던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죠. 엄마, 아빠, 제 몸에 귀신이 붙었어요. 이 말에 가족들은 서둘러 퇴마사를 수소문했고요. 그러던 중 유명한 도사를 찾아 산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후 가족이 다 모인 상태에서 퇴마 의식이 시작되는데 모두 손을 잡고 그 도사가 진행하는 의식에 아주 경건하게 임했죠. 다 끝이 나니까 메이가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에서 악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며칠 만에 전부 다 상태가 더 악화됨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 메이는 자신에게 더 큰 존재가 빙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존재가 누군지도 말하게 되죠. 삼태자였어요. 이 삼태자라는 존재는요, 우씨 가족이 대대로 믿고 있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 삼태자가 메이 몸에 들어왔다? 가족들은 어느덧 메이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본인을 삼태자라고 외치던 메이가 가족들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립니다. 니네 딸 진니한테 큰 저주가 내려질 거야. 걔 곧 죽어. 이 말을 내뱉은 메이는 평소에 부부가 알던 그런 막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삼태자는 그 저주를 니네가 피하려면 진니가 반드시 본가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고요. 가족들은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메이가 아니라 이건 삼태자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전해들은 진니 또한 타 지역에 있었잖아요. 운영하던 도시락 가게 내팽개치고 바로 본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은 또 다른 악귀가 우리 집에 언제 올지 모른다면서 문 걸어 잠그고 아예 외출을 철저히 삼갔던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진니가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첫날부터 계속 같은 악몽을 꾸는데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시신이 토막나고 이런 끔찍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실제로 벌어진 일처럼 피부 감각과 고통이 생생했고요. 진니는 점점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도 무너집니다. 얘가 기운이 없고 잠을 못 자니까 아버지 우씨가 수면제를 구해와서 딸한테 먹이거든요. 근데 또 증세가 감쪽같이 호전됐죠. 얼굴에 혈색도 돌고 정신도 돌아오고. 근데 이런 현상을 진니는 이제 나한테 내려진 저주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타이페이로 돌아가려는데 출발 전날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니가 갑자기 막 깔깔대면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을 멈추질 않아요. 계속 광대처럼 웃더니 갑자기 모든 손가락을 바짝 구부려서 이 손톱으로 자기 몸을 막 피가 나도록 긁어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벽과 모서리에 막 자기 몸을 던져 부딪히고요. 이걸 보고 있던 아버지와 남동생이 막 제지를 했지만 그녀의 괴력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진니가 딱 멈춰 서더니 픽 하고 쓰러져 버려요. 가족들은 도대체 너 왜 이러냐면서 울분을 토해냈죠.
날이 밝자마자 우 씨는 막내를 치료해준 도사에게 진리를 데려갔는데 도사가 말하길 첫째에게도 악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선 지극정성으로 산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3월 5일부터 가족들은 모두 산으로 갔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리의 상태도 점점 호전되는 듯 했죠. 4월 3일, 한 달 만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신당에 절을 올리고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변하더니 우 씨가 정적을 깨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놈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혼내는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우 씨를 경멸하듯 쳐다보면서 비웃었고 우 씨 아내는 갑자기 집안 곳곳에 향을 피우면서 미친 듯이 막 절을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막대기를 들고 우 씨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건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눈빛이 이미 반쯤 돌아있더라고요. 우 씨는 그런 자식을 말리기는커녕 눈을 번쩍 뜨더니 같이 막대를 들고 쫓아갑니다. 아니, 이건요, 아비규환이에요. 우 씨 가족이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있는 거죠. 마치 모두가 어떤 악귀에 씌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동은 밖에서도 들릴 만큼 요란했어요. 급기야 아래층에 살던 남동생이 올라와서 목격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도저히 내가 알던 그 형의 가족이 아닌 거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노부모 모시고 바로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우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은 고요해집니다. 딸 진리를 제외한 가족들은 좀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진리가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행인들한테 침을 뱉고 위협해요. 이때 신고까지 들어간 거고요. 이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한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모두 악귀의 빙이 됐던 거야. 하지만 진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부부는 정말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서 며칠간 퇴마의식을 거행합니다. 주술사가 이때 3가지 조언을 했죠. 첫째, 집안 곳곳에 부적을 가득 붙여놔라. 2번째, 검은색 천을 베란다와 창문에 걸어둬라. 3번째, 악령이 싫어하는 더러운 물건을 집안에 놓아라. 가족은 이걸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악령이 싫어하는 더러운 물건, 그건 바로 대변이었고요. 가족들은 무언가에 빙이 되는 현상을 그 와중에도 계속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도 점점 길어졌죠. 어느덧 서로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뜨거운 물을 붓는가 하면 향으로 몸을 찢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이들 모두 더 이상의 인간적인 판단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이요? 그건 악령한테 오염되었다면서 아예 거부했고 주술사가 말해준 대로 악령을 쫓을 수 있는 대변을 먹기 시작해요. 동시에 아직도 악귀에 붙들려 있는 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집단으로 구타와 고문을 가했고 억지로 입을 벌려서 부적을 녹인 물을 먹였죠.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면서 진리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족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딸 몸에 붙은 그 악귀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4월 9일, 5일간 이어진 고문에 진리는 입에 거품을 몰고 쓰러집니다. 이때 여동생이 간호사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게 돼요. 소용없었죠. 그러자 동생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언니 몸에 있던 악귀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야. 이후 진리는 이틀간 침대에 방치됩니다. 4월 11일 저녁,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동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우씨 집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 드디어 수면에 떠오르게 된 거죠.
이 모든 진술을 들은 경찰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진술하는 내내 가족들의 눈은 진지했고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집단 이상인 걸까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공유 정신병적 장애를 앓았을 거다라고 분석합니다. 한 사람의 망상이 가족 전체에게 전이되는 것을 말해요. 보통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막내 메이가 빙의 되었다라는 게 모두에게 퍼져나갔고 심지어 집안 대대로 도교에 대한 강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검사 결과 가족 모두에게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맨 처음 제가 괴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 범죄 사건입니다. 딸 진리가 사망했으니까요. 검찰은 우씨 일가족 5명을 모두 유기치사죄로 기소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죄인 거죠. 이게 대만에서는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재판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일가족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부검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진리는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가족들이 가한 고문과 진리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들 가족이 집안에 고립이 돼서 의식을 치룬 게 단 4일 정도뿐입니다. 그 사이 퇴마라는 이름 하에 딸에게 모진 고문을 했을 순 있지만 그 4일간의 행위로 진리가 사망했다라고 판단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무죄라는 건데 그럼요. 진리는 누가 죽인 걸까요? 대만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 사건. 실제로 넷플릭스에 가면 주라는 공포 영화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재구성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만큼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이게 유명하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 자체가 다 믿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실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오랜만에 여름 남양 특집으로 돌아온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전 아직도 어질어질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6년 9월 대만 동부에 위치한 인구 6천여 명의 작은 마을 화롄현 지안촌에 여기에 살고 있던 밍의 씨네 집 화장실에서 언제부턴가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쓰레기나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생전 처음 맡는 좀 독특하고 뭔가 썩는 듯한 악취였죠. 집주인 밍의 씨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고심하던 그는 결국 옆집을 찾아가 보기로 해요.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그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밍의 씨가 수차례 옆집 문을 두드렸지만 웬일인지 응답이 없는데요. 여행이라도 갔나?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악취는 여전했습니다. 급기야 이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9월 8일 금요일, 밍의 씨는 급기야 마을 이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냄새가요, 더 이상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대동해서 옆집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이 집은 또 고요한데요. 할 수 없이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열었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린 그 순간 엄청난 습기가 밀려오면서 악취는 당연했고 파리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상치 않아요. 참고로 이 집은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2, 3층은 침실로 이용되고 있었죠.
경찰과 주민들은 집 안을 수색하면서 조심스레 한층 한층 올라서게 되는데 그럴수록 앞쥐가 정말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에 올라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모두가 말을 잃고 말아요. 이 집 화장실에서 무려 5구의 시신이 얽히고 설킨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게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섬뜩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 마을 이장이 즉각 시신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바로 이 집에 살던 5남매들이었죠. 하나씩 설명해보면 18살이던 장남 유욱신, 17살이던 둘째 아들 유훈신, 12살이던 셋째 딸 유기진, 그리고 9살이던 넷째 딸 유기은, 게다가 8살 막내 아들 유북신까지. 일가족의 모든 자녀가 지금 다 사망한 채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신의 형태가 너무 기이하죠.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머리에 모두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보니까 눈은 또 공업용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요. 게다가요, 상반신은 입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정말 이 턱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이게 아주 강하게 온 몸을 철사로 묶은 흔적이에요. 3명의 남자아이들은 손, 발 역시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로 화장실에 겹겹이 쌓여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럼 아이들은 왜 사망한 걸까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은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질식사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부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이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은 밖에서 안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또 집안의 귀중품들 그대로예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후 집안 곳곳에서 수상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는데 화장실 문 앞과 3층으로 통하는 계단 바닥에서 담배꽁초 3개가 남아져 있었고요. 또 1,000원짜리 지폐와 메모지가 나와요. 이 지폐를 보니까 웬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집 주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묶여있다, 위험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옆에 있던 메모지에는 경찰에 신고해라, SOS 이런 글씨가 휘갈겨져 있고요. 아니, 정확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런 모든 메모들이 혹시 사라진 부모가 남긴 구조 요청은 아닐까요? 근데 구조 요청을 남겼다면 이 부모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앞뒤가 한 개도 예측 불허해요. 한편 행방이 묘연해진 부모는 48살의 유지근과 35살의 임진미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해보니까 가족의 것이 아니에요. 제3자의 DNA가 검출됐죠. 경찰은 일단 여기까지를 토대로 해서 면식범이었던 제3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살해 후 부부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건 원한범죄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들은 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죠. 주민들이 이들 가족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9월 5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작은 동네라서 수상한 제3자가 마을에 들어왔다면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또 이상한 게 이렇게 5명이나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집에서 난 어떤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죠. 살해당한 아이들 중 장남과 차남, 이 아이들은 키가 175, 70kg이 넘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 2사람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부모를 납치하는데도 이웃들이 전혀 몰랐다? 이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은 혹시 부부에게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죠. 남편 유지근의 경우에는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왕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히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고요. 보니까 아내 임진미 역시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러던 중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그는 바로 유지근의 친구 소 씨였어요. 근데 소 씨가 의심의 화살을 받자 펄쩍 뛰어요. 자기는 지난 9월 1일 이후에 유 씨의 집에 아예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배를 집 안에서 폈는데 꽁초가 남은 것 같다 라고 설명했죠. 조사를 좀 더 해보니 사건 전후로 소 씨의 알리바이는 확인됩니다. 원한 관계가 딱히 없어서 범인일 확률은 낮아 보였죠. 한편 경찰은 부부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아내 임진미가 지난 9월 3일 슈퍼마켓을 방문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트 CCTV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그 임씨가 마치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틀 후인 9월 5일 아내 임진미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직접 저희 아이들이 당분간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알렸대요. 많이 사들인 생필품, 게다가 결석 통보. 이거 생각해보면 여행을 계획했을 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후 부부의 생활 반응은 9월 6일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핸드폰은 게다가 집에 다 있어요. 더 이상의 추적도 힘들고요. 이 사건 너무도 미스테리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부부의 금융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한화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까지는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데 6월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주변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집에서 나온 증거품들을 좀 살펴볼까요? 아이들의 눈을 가릴 때 썼던 테이프에서 아버지 유지근의 지문이 검출됐어요. 또 철사와 가위, 펜치, 여기엔 어머니 임진미가 이걸 직접 구입한 게 확인됐고요. 또 부부가 쓰던 컴퓨터를 조사해 봤더니 홍약담 사건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검색했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홍약담 사건이라는 건 이게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부모가 자녀 셋을 죽이고 화로에 태워버린 아주 끔찍한 희대의 사건이었는데 그걸 계속 검색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부부가 홍약담 사건을 참고해서 5자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장남과 차남 각각 18살, 17살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5명의 아이들을 다 제압하고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거죠? 물론 수면제 먹여서 애들을 잠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사망한 아이들 몸에서 어떠한 수면제나 마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을 하던 경찰. 그러다 불현듯 이 집에 놓여있는 한 화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보니까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식물이었죠. 좀 더 조사를 해보니 그 화분은 데리스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이게 대만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일종의 마취성 식물인데요. 만약 사람이 치사량을 섭취할 경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또 이게 체내에는 들어가면 저절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키우던 데리스를 몰래 음식에 넣어서 아이들을 소위 마취시킨 건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남편 유지근은 1958년생으로 대만에 있는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는 관광상품 가게를 운영했는데 장사 잘 됐고요. 또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민심을 가진 사장으로 품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집에 돌아오면 유독 아이들한테는 화도 잘 내고 소리를 지르는 엄한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가정폭력에 굉장히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지근이 아이들을 혼내고 몇 번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걸 알게 된 지역 경찰이 이 유지근이라는 사람을 주의 대상으로 등록해놨을 정도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사건 발생 2년 전이었는데 유지근이 사업을 막 확장하던 중 큰 빚을 지게 돼요. 또 투자가 실패하면서 6억 원에 가까운 손해도 봤고요. 그때 그가 굉장히 우울해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들한테 하는 말이
나 돈 없으면, 나 돈 떨어지면 우리 7 식구는 다 죽은 거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5남매가 모두 부부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아내 임진미는 유지근이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을 한 이후에 3번째로 만난 부인입니다. 즉 5자녀 중에 그 위에 3명은 전 부인들과 사이에서 낳았고요. 나머지 2만 임진미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실 5아이를 모두 살뜰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녀와 만난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학부모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부부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게 가장 미스테리죠. 11월 14일 수사당국은 부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마치 증발이라도 하듯 부부의 행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행여나하고 인근 산까지 뒤졌지만 허탕이었고요. 간간히 들어오던 제보도 끊기고 그렇게 결국 사건 1년이 지나면서 전담팀이 해체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어느 날부턴가 지안촌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워낙 흉흉한 일이 있어서인가 싶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죠. 그 유씨 일가족이 살던 집에서 홀령을 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지에 살던 아이 한 명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안촌을 왔었는데요. 아이가 동네 어귀에서 한참을 놀다가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친척들이 물었죠. 너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았니? 이 동네는 시골이라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설명하고 있는 그 인상착의가 얼마 전 죽은 유지근의 자녀들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아이와 동네에 놀았다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요. 또 한 번은 유지근의 집 앞에 살던 진씨 자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건 이후에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 사건 현장이라 분명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다른 이웃들 역시 유지근 집 근처에서 사람의 형상이 쑥 지나가는 걸 봤다. 이런 소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니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국장이 나서요. 자기가 직접 유지근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냐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게 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경찰국장이 병에 걸려 몸져 누워버린 거죠. 이게 더 악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봐 귀신 들린 거라니까 하고 막 수군대요. 마지막 스토리가 좀 더 있는데 그렇게 막 숱한 소문과 의문이 있고 나서 무려 9년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사냥꾼 한 명이 지안촌 인근에 있는 자운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을 헛디뎌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굴러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는데 눈에 뭔가가 포착됐죠. 보니까 동물뼈? 아닌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백골 시신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 백골 시신의 주변에 찢어진 트레이닝복과 신발, 안경, 또 이불과 살충제, 통조림까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생활을 했던 흔적 같아요. 백골 시신. 조사 결과 9년 전 실종된 부부 유지근과 임진미라는 게 확인됩니다. 9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사망한 지 적어도 5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백골 시신 옆에는 농약병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아이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서 몇 년간 도주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도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나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5남매를 다 죽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삶이었나요? 2015년 9월 화롄 5남매 살인사건의 진범은 유지근과 임진미 부부로 확정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었어요. 부부가 남겨둔 유품을 조사해봤는데 거기 디지털 카메라에 사진을 복원했거든요. 근데 2장의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사진을 보니까 끔찍하게도 장녀를 철사로 묶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어요.
아니, 게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왜 사진으로 남긴 걸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걸 사진으로 찍는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여유가 있나요? 어쨌든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사망하면서 별 수 없이 불기소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는 정말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어딘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정말 부모가 범인이었다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끔찍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죽였을까요? 어차피 가는 마당에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걸까요? 게다가 철사는 철사고 왜 아이들을 화장실에 그렇게 쌓아두냐고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살해하는 부모의 경우 그들 역시 같은 장소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도주를 택했죠. 왜요? 아이들이 없는 삶에서 자기들만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나마 사건을 분석해본 전문가들은 어쩌면 가장이었던 유지근이 그동안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이런 일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없앤 걸까요? 일반적인 관념은 아니죠. 게다가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19살이던 첫째 아들은 9월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장남이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 완벽한 7명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등록금에 대한 압박, 돈 빚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아이들 테이프 눈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해한 게 아니냐.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곤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식 같습니다. 글쎄요. 토요미스테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이걸 합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들의 삶을 연명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책임감 없이 악마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해버린 부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을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목숨을 뺏긴 5 아이들의 명복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